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발생하면 열도 생기고요. 그리고 통증도 함께 유발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요로에 감염이 생기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요로라는 것이 콩팥부터 요도까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네. 어느 곳에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방광염과 그리고 급성 신우신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요도, 방광, 요관, 콩팥까지 요로는 우리 몸속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요로계의 감염이 발생한 것을 요로 감염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요로 감염은 장내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소변을 오래 참거나 방광에 무리한 힘을 주는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요로는 이제 콩팥에서부터 요도까지에 이르는 길을 다 요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요로는 보통 깨끗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이제 요로 감염이 되겠고요. 대부분 하부 요로 감염해서 그러니까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부분들은 여러 과의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진료를 한다 싶으면 상부 요로 감염, 열이 나고 전신 증상이 있는 신우신염 아니면 신장에 고름집이 있는 그런 경우를 주로 우리 종합병원의 신장내과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 구조상 요도의 길이가 짧아 발생하기 쉽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과 동반되기도 하는 요로 감염. 문제는 요로 감염이 발생해도 금방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거나 부끄러움에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독감철이 아닌데도 그 감기 몸살이 있으면서 옆구리 통증이 있는 경우 시작하면 발병과 아울러서 진행이 빨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대개 이제 혈액에 균이 돌아가는 균열증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늦어지면 다른 합병증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감기 몸살이 있고 또 옆구리 통증이 있고 과거에 혹시 신우염 같은 증상을 있었다면 그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상부 요로 감염의 일종인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 그 증상이 몸살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열, 피로와 함께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광범위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요로 감염.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요로 감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몸이 뭐 아프고 불편해도 이제 병원에 가기가 좀 꺼려지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로에 발생한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로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방치하면 네. 신장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불편감을 느끼실 때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불편감이 느껴질 때 병원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강문수 과장께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내용이요. 요로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요.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네네. 요로는 사람에서 가장 흔하게 세균 감염이 생기는 그 부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중 방광염은 절반 정도의 그 여성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정도로 아주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네. 2015년도 한 해만도 약 150여만 명의 그 여성 환자가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방광염 자체는 네. 오줌 누기가 괴롭다 아니면 자주 본다 이런 의미의 오줌 소태 증상이 빈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광염은 오줌 소태와 동의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성병으로도 오인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숨기게 되고 그래서 병원 방문을 주저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로라는 말이 좀 우리가 평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요로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로는 그 말 뜻대로 소변이 나오는 길인데 콩팥에서 소변이 그 만들어지는 그런 그 데서부터 방광에 이어지는 요관 그리고 밖으로 이제 배설되는 요도까지의 그 길을 우리가 요로라고 합니다. 예, 그림에서 보다시피 보면 네. 남자 여자 공이 콩팥은 갈비뼈에 그 반쯤 걸쳐서 등 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어져 요관을 타고 내려오면 방광은 우리 몸의 그 앞에 치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다시피 남녀 간에는 서로 다른 그 요도의 길이가 보입니다. 여자는 짧고 남자는 많이 길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내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남녀 간에 그 서로 다른 빈도의 그 요로 감염을 발생시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그 이 요로는 신체 표면에서 열려진 어떤 복합적인 그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튜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열려진 하나의 튜브이기 때문에 외부 세균에 감염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요로 구조 중에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하면서 요로 감염이 되는 걸 텐데 이제 궁금한 건 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세균이 어디서 왔느냐거든요. 뭐 혹시 뭐 소변에 세균이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소변은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약간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소변이 원래부터 세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리고 소변 자체는 아주 요로 감염병균의 어떤 성장을 허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로 감염이 생긴 사람들은 소변에 세균이 있게 되고요. 네. 하지만 보통 아주 건강한 정상인들은 소변이 깨끗합니다. 이로써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요로 감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균의 그 가장 효과적인 방어 작용으로는 배뇨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적절한 배뇨를 하게 되면 최근 방광으로 들어온 세균의 한 99.9% 전부 다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변 자체는 아주 부분적으로 세균이 자라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세균들은 또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변 자체의 어떤 낮은 pH의 산성도 그리고 고삼투압 뭐 이런 것들은 세균의 성장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소변 점액을 이루는 어떤 단백 물질 같은 거는 세균이 들어와서 방광에 접착하는데 네. 그 접촉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변은 사람마다 조성 성분이 조금 다를 뿐더러 네. 그 시기마다 아니면 날마다도 자기가 어떤 걸 먹느냐 수분 섭취에 그렇죠. 따라서도 그 삼투압 요소 농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람에서도 때에 따라서 좀 더 쉽게 그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던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소변에 세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찌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방어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소변 더러운 네, 거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좀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로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어떤 세균 감염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네. 우리 이게 방광 상피입니다. 방광 상피를 이제 보면 그 내부를 덮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글라이코사미노 글리칸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방광 상피를 이렇게 덮음으로 해서 세균이 방광 상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 접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물질은 방광 표면을 조금 더 그 물과 접촉을 쉽게 하도록 해서 방광 표면에 박테리아가 부착하는데 좀 방해가 되도록 소변이 그 간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장 흔하게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균 중에 대장균이 있습니다. 이 대장균에는 세균 표면에 돌기가 있어서 네. 여기에서 보이는 그 방광상피의 그 우산세포라고 하는데 이 우산세포에 같이 접촉을 한 후에 이 안으로 그 세포 표면에 부착하는 즉시로 세포 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단은 접촉이 돼서 세균 내로 접촉이 그 상피 내로 침입이 되면 네. 6시간이 된 후에는 대부분의 이런 상피 세포가 탈락이 되고요. 탈락이 되면은 바로 그 소변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요거 자체가 이제 방어 작용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탈락된 그 상피 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이게 중층 세포에서 바로 분화가 돼서 네.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정상으로 재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광에 들어온 세균이 콩팥 위로 이제 올라가야지 우리가 신우신염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요관 자체는 그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그 연동작용으로 있어서 네. 세균이 콩팥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런 방어작용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진짜 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알수록 굉장히 신비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면역 기능도 요로의 감염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해준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 요로 감염증이라고 해서 다른 부위하고 뭐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 면역 기능들이 작용을 해서 염증을 이제 방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별히 또 요로 감염에 쉽게 걸리게 하는 어떤 유전적인 인자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는데 네. 아직은 불분명해서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세균 감염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방어 기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로 감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죠. 네. 그래서 요로 감염이 이렇게 발생하는 발생 기전이 어떤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로는 일반적으로 무균 상태로 아주 청결하게 유지되는데요. 그림을 좀 보면 네. 요도 근처에 세균이 일단 집락화돼 있다가, 그러니까 세균이 모여서 성장해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상행적으로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감염이 된 상태에서면 방광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광에 이제 떠다니다가는 소변으로 다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요로 감염이 일어나진 않게 되는데 이런 그 세균이 방광에 있는 요로 상피 세포에 부착을 하는 과정,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착 후에 돼서는 세균이 상피 세포 내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들어가게 되면 일단 그 숙주인 사람의 면역 반응을 피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개 그 염증이 되면 한 6시간 내에는 다시 탈락이 돼서 소변으로 다 나가게 되고 이 중에 일부 살아남아갖고 그것들이 이제 방광염도 일으키고 다시 더 위로 올라가면 콩팥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요로 감염이요, 여성에게서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그 해부학적인 걸 그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설명했던 이유처럼 네.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도 입구와 그 여자의 그 항문과의 입구 그 거리가 좀 가깝고요. 둘째는 남자에 비해서 짧은 요도의 길이 때문에 요도 근처에 있던 어떤 집락화된 세균이 진입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균은 장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그 균들은 되게 여성의 질 입구라든지 아니면 요도 주위의 피부 아니면 말초 요도에 집락화되어 있다가 이것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 염증이 일으키게 되는데 요 집락화되기 쉽게 하는 이런 그 요인들도 또한 요로 감염을 쉽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 요인으로 보면 빈번한 항생제 사용,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식기 감염, 그 피임약 사용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질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세균이 집락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요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굉장히 좀 길었거든요. 이제 그 긴 부위 중에서 어느 곳에 감염이 생겼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나눠질까요? 네네. 해부학적으로 이제 요로의 좀 아랫부분에 있는 감염증, 요거와 아니면 또 상부에 있는 그 감염증 따라서 하는데요. 위치적으로도 이제 보통 아래에 있으면 요도나 방광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그러니까 하부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 방광 위에 요관이나 아니면 신장 자체의 신우신염 아니면 신장에 그 고름집이 차 있는 그런 염증을 상부 요로 감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신 분류가.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감염이냐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증상이나 아니면 정도, 뭐 기저질환의 그 유무, 요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무증상 세균요, 그리고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단순 요로 감염, 아니면 복합성 요로 감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선 만약 무증상 세균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증상 세균요는 정의로는 요로에 세균이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증상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될 건가? 근데 대부분의 이제 무증상 세균요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치료 자체에 대한 치료 그 약제에 대한 내성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도 있고 치료 약제에 대한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득이 치료를 인해서 이득이 밝혀진 사람 이런 경우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림에서 좀 보면은요. 네. 대개의 그 경우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무증상 세균류에서도 당뇨나 아니면 그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무증상 세균요일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권고를 했었는데 네. 지금에서는 임신 초기에 그 세균요가 있는 경우에서만 선별해서 치료를 하고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당뇨병이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 같은 데 거주하는 노인들 아니면 척수 손상으로 해서 그 유치도뇨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지금은 따로 권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 뭐 단순 요로 감염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방광염과 급성 신우신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주로 기저질환이 없는 이런 정상인 사람들한테 발병된 요로 감염을 우리가 이제 단순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단순 방광염, 단순 신우신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제 복합 요로 감염과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네. 그 치료에 있어서요. 대부분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데 항생제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기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진단 초기에 우리가 바로 세심하게 병력 정치를 해서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요로 감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복잡성 요로 감염입니다. 이제 뭔가 이름도 복잡한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어떤 요로 감염 환자는 다 복합성 요로 감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있는 부분, 그 임신하신 분들,
어떤 요로 폐쇄 그 의심소견, 그러니까 요관 결석 같은 폐쇄 의심소견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카테타를 이제 집어넣어서 유치되어 있는 경우, 또 면역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복잡성 요로 감염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치료하는데 잘 이제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항생제 저항성이 큰 세균 감염의 요로 감염을 우리가 이제 복잡성 요로 감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성 방광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급성 단순 방광염은 우리 성인 여성, 특히 이제 성적으로 활동적인 그 젊은 여성, 그리고 폐경 후의 여성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요로 감염입니다. 대개 1차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네. 건강한 성인 여성의 한 절반 정도에서 일생에 한 번쯤은 급성 단순 방광염으로 해서 병의원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돼서 소변을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증상인 오줌 소태 증상이 나타나서 오줌 소태와 이제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 여성의 거의 절반 정도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성에게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부학적인 이유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여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방광염이 잘 생기는 원인은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짧고, 그리고 이제 회음부나 질 입구에 세균의 군 집락 형성이 용이해서 상행성으로 이제 방광의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한 경막이나 살정제 사용제 아니면 성관계 이유, 그리고 성전파성 어떤 질환들이 과거력이 있었을 경우에도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그 건강보험 자료를 보게 되면 확실히 50대 이후에 발병 환자가 많게 되겠고요. 네. 그 이유는 특히 보통 폐경 이후 50대 이후에 그 방광염 발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통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자체는 질 내에서 이제 정상균 중인 젖산균의 증식과 관련이 많은데요. 네. 폐경 이후에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젖산균 증식이 억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과증식을 막지 못하게 되고, 그 자체가 이제 방광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방광염이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이렇게 보다시피요. 네. 소변이 이제 자주 마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줌 소태라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정상인들은 낮에 한 너댓 번 정도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데 그 네. 이상 이제 자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이 이제 아주 급하게 되고, 좀 보면은 소변 볼 때도 이제 네. 시원하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봐도 이제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이제 네. 많이 있다 그러고요. 어떤 경우는 좀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아랫배가 이제 아픈 경우도 간혹 있고, 네. 아주 드물게는 소변이 뻘겋게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증상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간다 하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뭐 특별한 검사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앞에서 열거한 증상만 보면 되게 진단이 되고요. 병원에서는 소변을 채취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지 검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염증료가 있는지, 그리고 현미경으로 쳐다봐서 백혈구 같은 녹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진을 하지 않도록 소변을 얼마나 적절하게 이제 채취를 하느냐. 우리가 보통 청결하게 잘 중간 소변료를 이제 받아서 오시도록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아주 작은 소변을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진단에 오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 검사 방법을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로 감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검사다. 소변은 신장에서 혈액을 거른 뒤 나오는 노폐물로 여러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소변을 검사함으로 요로계의 이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요로 감염의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변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클린하게 캐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소변을 받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보다 이제 주로 여성분들에서 요도의 입구 부분, 끝에 부분 아니면 그 나오는 부분에 질감염 부분이 있으면 소변을 우리가 컬렉션 받을 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시간상으로 3등분을 해서 처음에 나오는 한 3분의 1 정도는 소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그 소변 그거를 받아서 우리 준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내주시면 그걸 갖고 검사를 우리 하게 됩니다. 검사를 위한 소변은 격심한 활동이나 특이한 음식을 먹은 후가 아니라면 어느 때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 아침 첫 소변이 농축이 잘 되어 있어 검사에 가장 적합하다. 채집한 소변은 요로 감염의 원인균을 찾기 위해 요 배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원인균을 찾아내면 그 균에 맞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하지만 증상으로 보았을 때 방광염일 가능성이 강하고 소변 검사에서 염증 세포가 많이 보이면 배양 검사 없이도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약 1, 2주가량 항생제를 복용하면 완치된다. 다만 방광염 등 요로 감염증이 자주 재발하면 구조상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검사가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에서 그 말씀하신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일상생활 하기 되게 힘들 정도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치료는 항생제 치료가 기본입니다. 항생제 복용은 원칙적으로 3일 이상이고요. 여성에서의 단순 감염인 경우에서는 1회 또는 1일 요법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하고 나서는 네.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소변 검사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결하는 게 좋겠고요. 네. 과거의 경우에는 증상만 호전이 되면 3일 정도 치료하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네.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 후에 소변 검사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광염이요. 이렇게 잘못 관리하다 보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콩파드로이 상행성 감염이 돼서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하는 게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임신한 경우나 네. 아니면 방광요관 역류가 있는 소아인 경우에서는 철저한 치료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쉽게 치유가 되고요.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치료는 쉽게 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방광염이 재발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급성 방광염 이후에 이 재발은 성인 여성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잦은 빈도의 그 재발성 방광염을 동반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하는 환자 아니면 의사 모두 아주 번거로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는 이제 방광염이 재발할 때마다 그런 아까 얘기한 어떤 증상들, 그다음 권태, 일상생활의 제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의사도 이제 이런 병태 생리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적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발은 6개월에 한 2회,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를 재발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재발을 하게 되면 방광의 기능 이상도 초래하고 또 이제 과민성 방광 증후군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까지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급성 방광염이 빈발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원인을 찾지 못하면 자주 재발할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 요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재발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좀 잘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텐데요. 예방법과 관리법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재발성 방광염은 이제 모든 환자에서 세밀한 병력 정치, 그리고 이학적 검사 이렇게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동반된 기형이나 아니면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우선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광염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항생제를 사용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 이외의 요법으로 보면 네. 되게 이제 소변의 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 산성화를 위해서 비타민 C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크랜베리 주스나 뭐 과일 아니면 메타나믹 살트라고 하는 어떤 염 이런 것들도 드려서 일부에서는 효과를 본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권유할 정도로 아주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균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면역 증강시키는 유로박섬이라고 하는 어떤 약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알아볼 질환은 급성 신우신염인데요. 이 급성 신우신염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네. 어떤 질환인가요? 네, 급성 신우신염은 이제 요로 감염 중에서도 신장의 신우, 또 신배 아니면 신간질이라고 하는 그 신장의 어떤 부분에 급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네. 이 중에 신우는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콩팥에서 이제 요를 보관하는 모아지는. 그런 모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신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광염에 걸린다고 모두 신우신염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없이 평소에 건강했던 환자들은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우리가 고령의 이제 환자나 임산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군에서는 증상이 없는 이 방광염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신우신염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 급성 신우신염의 경우에는요, 7, 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고요. 2월 달에는 또 적은 편이라고 하던데 월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요. 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한 이 자료인데, 대개 이 기록에서처럼 7, 8월에 진료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80년대 보고됐던 기록도 보면 되게 7, 8월 달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되게 이유로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열기와 습도가 높으니까 세균이 생식기 주변에 증식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또한 그 여름철에는 또 요로 결석의 발병률도 높으니까요. 그로 인한 그 2차적인 신우신염 발병률도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여름에는 생식기 주변을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 여름에도 환자분들이 좀 많으셨나요? 네네. 물론 우리 병원에도 이제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보다는 네. 네, 고령의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다른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런 방광염이 있거나 신우신염이 있을 경우에 네. 어떤 의료기관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방광염이 있다면 1차 의료기관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뭐 비뇨기과, 산부인과 다 이렇게 찾아서 진료하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형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좀 찾아가서 그럴 경우에는 진료를 방광 검사를 하면서 진료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네. 이제 신우신염 있으면서 전신적인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차 의료기관을 찾아서 입원을 권고받으면 이제 종합병원 내과를 찾아서 와서 입원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증상도 궁금한데요. 이제 고열이 나서 아주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나요? 네, 갑자기 이제 몸살이 나는 것처럼 이제 감기 몸살이야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제 한 6개월 이내에 하부 요로 증상들을 갖고 있었던 경우들이 있고요. 네. 내원 시에는 고열 외에 이제 옆구리 쪽에 편측이나 아니면 양쪽으로 옆구리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옆구리가 아픈데 또 서해부 쪽으로 통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또 요관결석을 또 의심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네. 통증 부위를 좀 잠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네. 우리 아까 콩팥이 있는 주변으로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양측에 우리가 이 부분을 늑골 하부 쪽에 이런 통증이 있고 우리가 치면은 압통을 느끼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열이 나고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 꼭 그렇죠. 신우신염을 생각해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런 열이 나고 또 옆구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요. 네. 아까 방광염 진단할 때처럼 중간 소변을 좀 받아서 스틱 검사하고 현미경 검사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제 요 배양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치료 후에 1차적인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항생제 내성 생긴 균주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드시 요배양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네. 다음에서 이렇게 보는 내용들은 우리가 네. 연구자들이 급성신유신염을 진단하는 정의이기도 한데 아주 고열이 있는 어떤 전신 증상, 그 다음에 늑척추각 압통, 그리고 백혈구 증다증, 그리고 다시 여기 아까는 전신 증상 플러스고 여기는 38도 이상의 고열, 네. 그리고 요배양 검사를 했을 때 균이 동정된 경우. 그래서 네. 이런 5가지 경우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우리가 급성신우신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상과 그리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 3가지만 그렇죠. 보고도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 촬영 같은 건 네.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단순 신우신염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제 CT 같은 건 찍어볼 필요는 없는데 초치료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늦어질 때 합병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검사해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복통이 심하거나 뭐 혈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별 진단을 위해서도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급성 신우신염의 합병증으로 신우염이 생겨 있는 경우인데 오른쪽 콩팥에서 보면 약간 저음형으로 된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고름이 차서 생긴 그런 농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이제 방광염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급성 신우신염 같은 경우도 뭐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니까 똑같이 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급성 신우신염이 의심이 될 때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항생제 투여와 함께 충분한 수액 공급이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정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 치료는 대개 이제 경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흔한 균, 그다음에 항생제의 내성을 파악해서 일차적인 약제를 보통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빨리 치료하면 뭐 합병증 발생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합병증은 되게 아주 드물게 생기는데요. 아까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고름집이 생기는 신농양, 아니면 고혈압, 신경색 등이 있고요.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성인의 급성 신우신염에서는 신기능 장애 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뭐 어떤 질환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 급성 신우신염도 역시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급성 신우신염은 방광염과 같은 그 하부 요로 감염의 상행성 감염으로 인한 상부 요로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오줌 소태 증상 같은 그 하부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아까 방광염에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방법이 우리 신우신염 예방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로결석 등으로 인한 요로폐색으로 인한 감염증이나 아니면 신장결석에 의한 감염증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무증상 신장결석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도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실금이나 아니면 방광내 잔뇨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그 노인성 배뇨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신우신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병원 신장내과 강문수 과장과 함께 요로 감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로 감염을 치료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증상이 나아졌다고 항생제를 그냥 안 드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항생제 내성균을 키우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3일이면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해진 처방 기간을 꼭 준수하셔서 약을 다 드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